전쟁으로 막혀버린 북극 항로, 신뢰를 잃은 중국, 그리고 유럽 해운사들이 갑자기 주목하기 시작한 단 하나의 도시, 서울도 아니고 도쿄도 아니고 왜 하필 부산일까요? 이 이야기는 2023년 초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양전략 포럼에서 이탈리아 해운 전략가 루카 벨로치가 들은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산업 전략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조용히 세계 해운의 판을 뒤집었는지를 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솔직히 조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함도 없고 북적거림도 적었지만 묘하게 질서 있고 정돈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공항 철도에서부터 이어지는 동선, 표지판, 그리고 움직이는 방식이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자주 겪는 공항 혼잡과 비교하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시계가 정확히 작동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부산항이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이곳까지 날아왔으니까요. 항만공사의 협조를 받아 스마트 터미널 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는데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인 크레인들이 자동으로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었고 항만의 회전율이 매우 정밀하게 계산된 알고리즘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죠. 실제로 하루에 처리하는 물동량도 엄청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오류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얼마나 됐죠? 제가 묻자 항만공사 직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국 단위 자동화는 벌써 10년 넘게 준비해왔습니다. 북극 항로 대비 인프라도 이때부터 조금씩 준비했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단순히 물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대비한 전략으로서의 항만 인프라였다는 뜻이니까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조선소였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이름만 알고 있었지만 직접 가보니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용 쇠빙 LNG선이 제작 중이었고 작업자들은 정말 말 그대로 1mm의 오차도 없이 거대한 선체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발주한 쇠빙선 중 12척이 한국 조선소에서 제작 중입니다. 현장 엔지니어의 이 말에 저는 다시 펜을 쥐고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조선 기술력이 뛰어난 게 아니다. 미래 항로의 키를 쥐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제 북극 항로를 대상으로 한 운항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 항로 예측, 해류 및 기상 변화 분석, 위험 해역 회피 시나리오까지 전문가들은 이미 이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이 2013년부터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국가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누군가는 단순한 상징적 지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것조차도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쌓아온 준비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처음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북극 항로를 단순히 산업적 기회로만 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생존하고 도약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철저히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소리 없이 빠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한 것은 한국 시각으로 새벽 4시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은 어두웠지만 공항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했지만 어수선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고 동선은 정확히 계획된 흐름처럼 매끄러웠습니다. 무거운 피로가 쌓인 몸으로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동안에도 저는 어딘지 모르게 질서라는 두 글자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어요.
공항에서 예약해둔 호텔로 향하는 도중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 조용한 나라가 세계 물류의 새 축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 사실 도착하기 전까지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해운업계는 겉으로 보기에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국가 전략이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분야이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침, 제가 제일 먼저 향한 곳은 부산항이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협조 덕분에 스마트 터미널 내부를 직접 둘러볼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그야말로 미래 항만이었습니다. 무인 크레인과 자동 컨테이너 이동 시스템, 그리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는 작업 현장, 모든 것이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사람은 오히려 시스템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항만이 거의 사람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저로 하여금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죠. 하루 평균 몇 척의 선박이 이곳을 지나갑니까? 기본적으로 하루에 수십 척 정도는 항상 입출항합니다. 전체 물동량의 절반 이상이 환적이고요. 담당자의 말에 저는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환적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항만은 전체 처리 물동량의 75% 이상이 환적이라는 통계가 있었죠. 단순히 컨테이너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국제적인 물류 허브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항의 자동화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래 항로의 중심이 되기 위한 준비였고, 특히 북극 항로가 본격화될 때를 겨냥한 철저한 전략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거제에 위치한 조선소,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조선소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한마디로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철강 구조물들이 하나의 선박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경험은 제가 유럽 각국을 돌며 본 그 어떤 조선소보다도 정밀하고 또 빠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현장 관계자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선박은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용 LNG 쇄빙선입니다. 전체 15척 중 12척이 한국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15척 중 12척,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북극 항로에서 운항 가능한 LNG 쇄빙선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인프라를 가진 나라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이런 쇄빙선은 일반 LNG선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하 50도까지 견디는 선체 구조, 이중 연료 시스템, 그리고 특정 각도로 얼음을 깨며 나아갈 수 있는 추진 방식 등이 다릅니다. 게다가 환경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서도 첨단 기술이 필요하죠.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어느 해운대국도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껏 조선 강국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수출 수치에서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이건 전략적인 기술이었고 산업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울산 인근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이 북극 항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였어요. 연구소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커다란 디지털 벽면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북극 해역의 해빙 상태, 해류 흐름, 기상 변화 데이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마치 전쟁 전략 시뮬레이터처럼 정밀했고 미세한 해빙 속도나 예측 경로까지 실시간으로 계산해냈습니다. 이건 연구를 위한 기술이 아니죠.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운항을 위한 기술입니다. 미래 해운을 위한 준비죠. 그리고 곧이어 한마디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2013년부터 북극이 사회의 옵서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정부 차원에서도 북극 항로 관련 인프라와 외교적 입지를 조금씩 다져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부산항의 자동화 시스템, 조선소의 쇄빙선 기술력, KIOST의 시뮬레이션 시스템, 그리고 외교적인 입지까지 한국은 단순히 기술력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수년 전부터 말없이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기회가 아닌 생존을 위해서 말이죠. 유럽이나 미국처럼 대국의 틀 안에서 움직이기보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의 준비, 그리고 그 준비가 이제 현실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길에 저는 제 메모장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전략이 아니다. 이건 생존 전략이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은 비가 오는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을 흐릿하게 적시는 빗방울을 보며 저는 오랜만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며칠 동안 경험한 일들은 너무나 압도적이었고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엔진처럼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았던 것들, 부산항의 자동화 시스템, 조선소의 정밀한 기술, 그리고 북극 항로 시뮬레이션을 운용하는 해양과학 기술원,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었죠. 한국은 확실히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조용하게, 차분하게, 과장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놀라웠습니다. 서방의 전략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과는 너무나 달랐죠. 한국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여주는 것보다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점심, 부산항만공사의 소개로 한 연구원과 간단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항구 근처의 작은 국밥집이었어요.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 바깥은 흐리고 비가 오고 안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물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일정 속에서 처음으로 느긋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음식은 생각보다 맵고 뜨거웠지만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밥을 먹던 중 갑자기 어금니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고 입 안에 뭔가 단단한 게 굴러다녔습니다. 음식을 씹을 수 없게 되자 표정이 굳었고 젓가락을 내려놓은 제 모습을 보고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어눌하게 웃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 치료받은 치아에 레진이 떨어졌고 지금은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다고요. 그러자 그 연구원은 놀랍도록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치과 가시죠. 근처에 괜찮은 곳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금 당장 치과를 간다고요? 당황한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곧 비행기도 있고 유럽에서는 이런 일 있으면 며칠은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냥 참고 돌아가서 치료받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바로 치료 가능합니다. 예약 없이도요. 응급 상황이니까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는 식당 밖으로 나가 스마트폰으로 몇 번 전화를 걸더니 불과 10분 만에 진료 예약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작은 치과에 도착했고 저는 그대로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대기 시간은 고작 5분 남짓. 진료는 친절했고 위생 상태는 완벽했으며 치료 속도는 말 그대로 빛의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마친 뒤 접수처에서 계산서를 받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치료비가 너무나 저렴했거든요. 이탈리아였으면 진단만 해도 몇십 유로, 치료는 몇 주 대기 후 진행될 것을 이곳에서는 1시간도 안 돼 진단과 치료, 결제까지 모두 끝나버렸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누구나 언제든 이렇게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한국은 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요. 응급이든 일반이든 진료 접근성이 높습니다.
비용 부담도 적고요. 그 말은 제게 그 어떤 기술보다 더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단지 항만이나 선박이 빠른 나라가 아니라 삶의 속도까지도 고도로 효율화된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인상, 기술력은 있지만 체계적이지 않다는 선입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부산항의 회전율, 조선소의 정확성, 과학기술원의 시뮬레이션도 놀라웠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사람 중심의 시스템이었습니다. 혼란이 닥쳤을 때 누구나 공평하게 대처받을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그것을 일상처럼 유지하는 사회의 역량.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복귀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나라를 방문하고 전략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압도당한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 아니라 시스템 강국이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제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산을 떠나는 날 새벽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해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 저의 노트북은 이미 전원이 켜져 있었고 빈 커피컵 옆에는 수많은 메모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펜이 들려 있었지만 어쩐지 메모를 멈춘 채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짧은 며칠이었지만 이 나라에서 제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부산항의 자동화 터미널은 단순한 기술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밀하게 짜인 시간의 체계였고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흐르는 장면은 지금도 제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조선소에서는 사람 손으로 거대한 쇄빙선이 조립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전율을 느꼈고 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북극 항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의 전장이 어디가 될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과에서 겪은 작은 사건은 저로 하여금 이 나라의 시스템이 얼마나 사람 중심으로 정돈되어 있는지를 뼛속 깊이 느끼게 만들었죠. 처음 한국에 올 때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과연 해상 전략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을까? 단지 조선 기술이 좋다고 해서 해운 질서를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한국은 세계 어디보다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장하지 않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정확히,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유럽의 수많은 회의실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극동의 기술국가 정도로만 평가하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다고요. 그 오해는 결코 무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의도적으로 조용했고 자신들이 하는 일을 굳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 이 나라는 이미 세계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수속을 마친 뒤 출국장 안 커다란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멀리 보이는 활주로 위에 비행기가 한 대 서 있었고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비행기는 언제나 낮고 조용하게 뜨지만 가장 먼 곳까지 가장 정확하게 날아간다.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제출할 전략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뭇거림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보여야 할 때였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저 정확히,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빠르게 준비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조용한 강국 한국이 유라시아 해상 전략의 중심에 선다.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을 다시 배워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창밖에는 여운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환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장 조용한 나라가 세계를 이끌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세상을 조용히 바꾸는 나라, 한국의 이야기처럼 앞으로도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여는 열쇠입니다. 지금 함께해 주세요.